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자기를 드러내느라 바쁜 시끄러운 사람들은 이 책을 싫어하겠지만 절제와 겸손을 선택한 조용한 사람들은 이 책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 독일 최고 언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티아스 넬케의 책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배려 깊은 태도라고 말하는 작가의 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새기고 싶은 글이 있어서 짧게 읽어드리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폭풍 같아도 고요히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모두 자기를 내세우느라 떠들썩한 세상에서 묵묵하게 겸손함을 선택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결국 모두를 이깁니다. 어때요? 참 좋죠? 잊지 마세요.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이기는 겸손한 능력자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들 하는 것에는 대개 세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그 방법이 정말 성공하게 만들어줘? 그냥 성공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니고? 라는 의심을 종종 산다는 점이다. 그러나 참 모순적이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무해한 행복감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 무엇을 하든 오래 지속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반박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즐긴다. 어떤 일이 실패하기 시작하더라도 그들은 반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일을 성공하는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인생을 편히 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공 강박을 지닌 사람들과 마음 편히 일상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당신은 그러고 싶은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승자의 사다리에 올라타 파티를 여는 인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기양양함을 뽐내는 그 모든 상황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의지박약하고 미미한 인물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성공을 내세우지 않는 이들 중에도 자신에게 거는 기준이나 요구사항이 분명하고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들은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능히 달성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해낸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하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을 부르짖지 않지만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승리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앞장서느라 바쁘지만 그들은 오히려 뒷자리에 머무는 것을 택한다. 남들이 자신의 공을 알아차리지 못해도 크게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그걸 더 편안히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바람이 있다. 겉으로는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타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남들과 더불어 잘 살고 싶다는 바람 말이다.
바로 이런 바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런 태도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숨은 강자들.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나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는 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는 않아도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된다. 그들은 자신에게 감탄하는 사람도,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들의 성공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차분하고 평화롭게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뿐이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가 있다. 독일의 경영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헤르만 지몬이 자신의 저서 히든 챔피언에서 이야기한 개념이다. 그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숨은 강자 기업들의 특징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을 면밀히 관찰한 뒤 무엇이 그들의 놀라운 성과를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밝힘으로써 활발한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 전까지 히든 챔피언들은 간과되거나 심지어 무시되어 왔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성과를 내보이거나 멋지게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아니라 작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잡은 조용한 기업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매우 영리하게 경영할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또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었다. 다만 눈에 띄지 않았을 뿐. 물론 책으로 소개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히든 챔피언들은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화제되었으니 말이다. 히든 챔피언들은 미술, 음악, 기술, 교육, 과학, 행정 등 다른 분야에도 수없이 많다. 그리고 숨어있는 그 많은 강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들이 굳이 떠들지 않아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무대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히든 챔피언들에게 더 관심이 간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애써 낮추고 자신의 약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그런 겸손함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다. 세상의 끝에서 교회를 변화시킨 교황. 2013년 3월 13일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 그가 들어섰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라는 본명을 가진 그는 추기경으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교구장을 역임했으며 이제 막 교황으로 선출돼 교황 프란치스코가 되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라는 소박한 인사로 그의 연설은 시작됐다. 취임식에서 교황은 보통 신도들에게 축복을 베풀기 마련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는 그 전에 먼저 자신을 낮추며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신도들에게 부탁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실 때 제가 교황으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첫 등장에서부터 겸손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때부터 가난한 자들의 추기경으로 불렸던 그다. 그의 소박한 삶의 태도는 교황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는 바티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손님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올린 뒤 걸어서 궁으로 간다. 그의 개방적인 태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시시때때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그는 노숙자도 성전환자도 불가지론자도 모두 받아들인다. 만일 누군가가 교황에게 편지를 쓰면 교황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는 추기경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그가 교황 자리에 올랐을 때 가톨릭 교회의 명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아동 강간, 부패, 바티칸 은행에서의 돈 세탁, 직원들 간의 모략, 교황의 방에 있던 문서의 도난 등등 즐겁지 못한 주제들이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교회는 다시 재탄생할 필요가 있었다. 교회 시스템의 일부였던 추기경들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의 끝에 살던 아웃사이더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완고한 대교 구장이었던 프란치스코를 자신들의 수장으로 선출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2014년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이 새로운 교황은 매우 엄격하고 진지하게 교회의 쇄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로마 교황청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죽지 않으며 면역이 되어 있다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판하지 않고 스스로 새롭게 갱신하지 않고 스스로 개선을 시도하지 않는 교황청은 병든 몸입니다. 그는 사제들 사이에 퍼져 있는 사치와 허풍을 막아내며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독립적인 경제 전문가들에게 바티칸 은행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요청했고 아동 강간에 대해서는 투쟁을 선포했다. 강간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지중해의 람페두사 섬에서 보트피플들과 만난 그는 무관심의 세계화에 대해 비판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독일 신문 디 차이트가 2015년 7월에 보도했듯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겸손의 대가다. 그는 가능한 한 가장 소박한 방식을 취한다. 교황이 되었을 때부터 그러했다. 선출 직후 새로운 교황은 곧장 소위 말하는 눈물의 방으로 가서 대중들 앞에 입고 나갈 옷을 직접 챙겨 입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무 장식도 없는 흰색 성직자 제복을 선택했고 목에 걸었던 십자가는 보석이 아니라 쇠로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교황을 겸손의 대가로 만드는 것은 그의 태도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미해결로 남겨둔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관한 주제를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했고 많은 주목을 받았다. 동성애자인 사람들이 간절하게 신을 찾고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성스러운 정신인 자유를 감금하거나 지배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유야말로 인간의 모든 계획보다 더 위대하고 아량이 넓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목표는 클수록 좋다는 착각. 겸손은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인 태도이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긴장하지 않는 자세다. 이 겸손만으로 당신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겸손이 당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거둔 성공은 특별히 더 빛난다. 다른 사람은 그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 또한 그 성공에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더 인상적인 법이다. 물론 성공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겸손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강조할 것이다. 성공이라는 반짝이는 과일들을 어떻게 수확해서 향유할지 생생하게 상상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고는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어디서든 자신이 얼마나 큰 목표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입한다. 그건 일종의 전략이기도 한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확실히 밝히고 나면 이를 철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이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란 얘기다. 만일 자신 있게 알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야말로 끔찍하게 부끄러운 일이 될 테니까. 달성하기 힘든 계획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명예로운 일을 공표하는 것과 같다는 이런 생각은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미 해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아직 아무것도 성사시킨 바가 없고 다만 기분이 좋아졌을 따름인데 말이다. 착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일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고 해보자. 수치심이나 자책, 반성 또는 후회가 엄청나게 몰려올까? 아니다. 그런 마음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성공을 방해할 수천 가지의 이유가 존재할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렇게 높게 설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결과는 더 안 좋았을 거야. 확고한 목표를 강조하는 성공 지상론자들의 주장은 보통 이런 식이다. 그리고 그들의 감언이설은 계속된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첫발은 이미 내디뎠고 그게 특별히 힘든 일이었다고. 이 첫걸음을 시작으로 앞으로 긴긴 여행을 할 것이므로 성공의 자취를 미리 느껴도 된다고. 어떤 이들의 멘트는 또 이렇다. 여러분들은 책도 이미 구입했고 수업도 수강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이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곧 얻게 될 것입니다. 뉴욕대 심리학자인 가브리엘레 웨팅게는 25년 넘게 목표 설정과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연구에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여성들을 관찰했는데 감량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도 가장 많이 체중을 감량할까 하는 점이 연구의 포인트였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여성들보다 의심이 많았던 여성들이 훨씬 더 목표에 근접했던 것이다. 왜일까? 후자는 많은 방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훨씬 현실적이었고 체중 감량을 위해 준비한 규칙도 잘 지켰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한 심리학자는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래에 대한 목표는 순간적으로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덕목과 관련해 볼 때 이처럼 성공을 거두기도 전에 이미 성공을 확신하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다. 과도한 목표도 마찬가지다. 목표가 너무 높으면 그 목표에 함몰되어 버릴 수 있다. 스스로 눈가리개를 하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꼴이다. 불행이란 너무 일찍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너무 늦게 포기해도 불행이 발생한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은데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커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얘기한 경우도 그렇다. 어떤 일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그만큼 끝맺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계속해봐도 소용이 없으며
끝내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예감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카나먼과 트버스키는 이를 두고 실패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불렀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설득한다. 게임이 끝나지 않은 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어. 그리하여 완전히 탈탈 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에서 손을 떼는 사람들이 숱하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미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선택한다. 그러고 나서 그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웬만하면 그 목표에 대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와 마주 앉아서 모든 것이 잘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 섣불리 떠들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만일 모든 일이 제대로 잘 풀려서 목표를 이뤘다면 그럼 그는 목표만 달성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놀랍게. 조용하던 그가 그런 성취를 이뤄낼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만족감이란 이런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이상을 달성하는 것 말이다. 때문에 겸손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목표를 부여하는 건 좋지 않다. 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뿐이니 말이다. 성공을 위해 과도한 목표를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은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삶을 살면서 기진맥진해 버리기 쉽다. 그래서 겸손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외적인 성공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다. 한 인간의 가치란 성공과 목표로 추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의 3가지 힘. 항상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일이나 성취에 대해 실제보다 낮춰서 말하는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운이 나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보자. 그런 상황이라면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겼고 어떤 이유로 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를 상세히 늘어놓으며 위로를 구할 법도 하지만 그 사람은 구구절절 하소연하는 대신 말을 아낀다.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일도 더 많은데 뭘. 이 정도면 별것 아냐. 라고 말하는 식이다. 뭔가 성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놀라운 성과를 냈거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도 그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며 자신이 이룬 성과는 결코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운이 좋았어. 물론 이런 성공은 자주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가진다면 점잖게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낮출까? 어째서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걸까? 여러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의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들은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걸 원치 않는다. 때문에 스스로 뒤로 물러남으로써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또한 늘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 한다. 상대에게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구구절절 얘기하거나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지 한탄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혹 당신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한번 떠올려 보라. 아마 그 사람은 대화 상대로
결코 편안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또한 자신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할 뿐 당신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을 게 분명하다. 두 번째로, 알 사람은 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표현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를 낮춰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철학자 켄달 월트는 겸손은 우리를 착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다 라고 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모두가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겸손한 태도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과 그의 태도에서 겸손함을 읽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상대가 자신의 성과, 의미, 가치를 낮게 표현하고 있음을 당신이 알아차린다면 이는 상대뿐 아니라 당신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과, 의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즉,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겸손은 독립되어 있다는 표시라는 점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최고라는 평가를 수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장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그와 같은 연출이 없다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불안, 자신의 재능을 들이대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그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도 물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뻐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바꾸지는 못한다. 타인의 평가가 마음에 든다면 그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을 뿐,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겸손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인 동시에 자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자기를 드러내느라 바쁜 시끄러운 사람들은 이 책을 싫어하겠지만 절제와 겸손을 선택한 조용한 사람들은 이 책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 독일 최고 언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티아스 넬케의 책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배려 깊은 태도라고 말하는 작가의 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새기고 싶은 글이 있어서 짧게 읽어드리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폭풍 같아도 고요히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모두 자기를 내세우느라 떠들썩한 세상에서 묵묵하게 겸손함을 선택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결국 모두를 이깁니다. 어때요? 참 좋죠? 잊지 마세요.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이기는 겸손한 능력자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들 하는 것에는 되게 세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그 방법이 정말 성공하게 만들어줘? 그냥 성공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니고? 라는 의심을 종종 산다는 점이다. 그러나 참 모순적이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무해한 행복감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 무엇을 하든 오래 지속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반박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즐긴다. 어떤 일이 실패하기 시작하더라도 그들은 반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일을 성공하는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인생을 편히 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공 강박을 지닌 사람들과 마음 편히 일상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당신은 그러고 싶은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승자의 사다리에 올라타 파티를 여는 인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기양양함을 뽐내는 그 모든 상황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의지박약하고 미미한 인물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성공을 내세우지 않는 이들 중에도 자신에게 거는 기준이나 요구사항이 분명하고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들은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능히 달성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해낸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하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을 부르짖지 않지만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승리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앞장서느라 바쁘지만 그들은 오히려 뒷자리에 머무는 것을 택한다. 남들이 자신의 공을 알아차리지 못해도 크게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그걸 더 편안히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바람이 있다. 겉으로는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타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남들과 더불어 잘 살고 싶다는 바람 말이다. 바로 이런 바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런 태도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숨은 강자들.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나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는 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는 않아도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된다. 그들은 자신에게 감탄하는 사람도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들의 성공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차분하고 평화롭게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뿐이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가 있다. 독일의 경영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헤르만 지몬이 자신의 저서 히든 챔피언에서 이야기한 개념이다. 그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숨은 강자 기업들의 특징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을 면밀히 관찰한 뒤 무엇이 그들의 놀라운 성과를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밝힘으로써 활발한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 전까지 히든 챔피언들은 간과되거나 심지어 무시되어 왔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성과를 내보이거나 멋지게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아니라 작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잡은 조용한 기업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매우 영리하게 경영할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또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었다. 다만 눈에 띄지 않았을 뿐. 물론 책으로 소개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히든 챔피언들은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화제되었으니 말이다. 히든 챔피언들은 미술, 음악, 기술, 교육, 과학, 행정 등 다른 분야에도 수없이 많다. 그리고 숨어있는 그 많은 강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들이 굳이 떠들지 않아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무대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히든 챔피언들에게 더 관심이 간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애써 낮추고 자신의 약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그런 겸손함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다. 세상의 끝에서 교회를 변화시킨 교황. 2013년 3월 13일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 그가 들어섰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라는 본명을 가진 그는 추기경으로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대교구장을 역임했으며 이제 막 교황으로 선출돼 교황 프란치스코가 되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라는 소박한 인사로 그의 연설은 시작됐다. 취임식에서 교황은 보통 신도들에게 축복을 베풀기 마련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는 그 전에 먼저 자신을 낮추며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신도들에게 부탁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실 때 제가 교황으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첫 등장에서부터 겸손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을 때부터 가난한 자들의 추기경으로 불렸던 그다. 그의 소박한 삶의 태도는 교황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는 바티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손님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올린 뒤 걸어서 궁으로 간다. 그의 개방적인 태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시시때때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그는 노숙자도 성존환자도 불가지론자도 모두 받아들인다. 만일 누군가가 교황에게 편지를 쓰면 교황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는 추기경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그가 교황 자리에 올랐을 때 가톨릭 교회의 명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아동강간, 부패, 바티칸 은행에서의 돈 세탁, 직원들 간의 모략, 교황의 방에 있던 문서의 도난 등등 즐겁지 못한 주제들이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교회는 다시 재탄생할 필요가 있었다. 교회 시스템의 일부였던 추기경들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의 끝에 살던 아웃사이더이며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완고한 대교 구장이었던 프란치스코를 자신들의 수장으로 선출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2014년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이 새로운 교황은 매우 엄격하고 진지하게 교회의 쇄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로마 교황청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죽지 않으며 면역이 되어 있다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판하지 않고
스스로 새롭게 갱신하지 않고 스스로 개선을 시도하지 않는 교황청은 병든 몸입니다. 그는 사제들 사이에 퍼져 있는 사치와 허풍을 막아내며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독립적인 경제 전문가들에게 바티칸 은행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요청했고, 아동 강간에 대해서는 투쟁을 선포했다. 강간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지중해 람페두사 섬에서 보트피플들과 만난 그는 무관심의 세계화에 대해 비판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독일 신문 디 차이트가 2015년 7월에 보도했듯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겸손의 대가다. 그는 가능한 한 가장 소박한 방식을 취한다. 교황이 되었을 때부터 그러했다. 선출 직후 새로운 교황은 곧장 소위 말하는 눈물의 방으로 가서 대중들 앞에 입고 나갈 옷을 직접 챙겨 입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무 장식도 없는 흰색 성직자 제복을 선택했고 목에 걸었던 십자가는 보석이 아니라 쇠로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교황을 겸손의 대가로 만드는 것은 그의 태도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미해결로 남겨둔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관한 주제를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했고 많은 주목을 받았다. 동성애자인 사람들이 간절하게 신을 찾고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성스러운 정신인 자유를 감금하거나 지배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유야말로 인간의 모든 계획보다 더 위대하고 아량이 넓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목표는 클수록 좋다는 착각. 겸손은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인 태도이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긴장하지 않는 자세다. 이 겸손만으로 당신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겸손이 당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거둔 성공은 특별히 더 빛난다. 다른 사람은 그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 또한 그 성공에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더 인상적인 법이다. 물론 성공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겸손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강조할 것이다. 성공이라는 반짝이는 과일들을 어떻게 수확해서 향유할지 생생하게 상상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고는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어디서든 자신이 얼마나 큰 목표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입한다. 그건 일종의 전략이기도 한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확실히 밝히고 나면 이를 철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이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란 얘기다. 만일 자신 있게 알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야말로 끔찍하게 부끄러운 일이 될 테니까. 달성하기 힘든 계획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명예로운 일을 공표하는 것과 같다는 이런 생각은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미 해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아직 아무것도 성사시킨 바가 없고 다만 기분이 좋아졌을 따름인데 말이다. 착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일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고 해보자. 수치심이나 자책, 반성 또는 후회가 엄청나게 몰려올까? 아니다. 그런 마음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성공을 방해할 수천 가지의 이유가 존재할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렇게 높게 설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결과는 더 안 좋았을 거야. 확고한 목표를 강조하는 성공 지상론자들의 주장은 보통 이런 식이다. 그리고 그들의 감언이설은 계속된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첫발은 이미 내디뎠고, 그게 특별히 힘든 일이었다고, 이 첫걸음을 시작으로 앞으로 긴긴 여행을 할 것이므로 성공의 자취를 미리 느껴도 된다고. 어떤 이들의 멘트는 또 이렇다. 여러분들은 책도 이미 구입했고 수업도 수강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이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곧 얻게 될 것입니다. 뉴욕대 심리학자인 가브리엘레 웨팅게는 25년 넘게 목표 설정과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연구에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여성들을 관찰했는데 감량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도 가장 많이 체중을 감량할까 하는 점이 연구의 포인트였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여성들보다 의심이 많았던 여성들이 훨씬 더 목표에 근접했던 것이다. 왜일까? 후자는 많은 방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훨씬 현실적이었고 체중 감량을 위해 준비한 규칙도 잘 지켰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한 심리학자는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래에 대한 목표는 순간적으로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덕목과 관련해 볼 때 이처럼 성공을 거두기도 전에 이미 성공을 확신하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다. 과도한 목표도 마찬가지다. 목표가 너무 높으면 그 목표에 함몰되어 버릴 수 있다. 스스로 눈가리개를 하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꼴이다. 불행이란 너무 일찍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너무 늦게 포기해도 불행이 발생한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은데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커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얘기한 경우도 그렇다. 어떤 일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그만큼 끝맺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계속해봐도 소용이 없으며 끝내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예감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카나먼과 트버스키는 이를 두고 실패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불렀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설득한다. 게임이 끝나지 않은 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어. 그리하여 완전히 탈탈 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에서 손을 떼는 사람들이 숱하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미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선택한다. 그러고 나서 그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웬만하면 그 목표에 대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와 마주 앉아서 모든 것이 잘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 섣불리 떠들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만일 모든 일이 제대로 잘 풀려서 목표를 이뤘다면 그럼 그는 목표만 달성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놀랍게. 조용하던 그가 그런 성취를 이뤄낼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만족감이란 이런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이상을 달성하는 것 말이다. 때문에 겸손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목표를 부여하는 건 좋지 않다.
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뿐이니 말이다. 성공을 위해 과도한 목표를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은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삶을 살면서 기진맥진해 버리기 쉽다. 그래서 겸손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외적인 성공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다. 한 인간의 가치란 성공과 목표로 추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의 세 가지 힘. 항상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일이나 성취에 대해 실제보다 낮춰서 말하는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운이 나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보자. 그런 상황이라면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겼고 어떤 이유로 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를 상세히 늘어놓으며 위로를 구할 법도 하지만 그 사람은 구구절절 하소연하는 대신 말을 아낀다.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일도 더 많은데 뭘. 이 정도면 별것 아냐. 라고 말하는 식이다. 뭔가 성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놀라운 성과를 냈거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도 그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며 자신이 이룬 성과는 결코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운이 좋았어. 물론 이런 성공은 자주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가진다면 점잖게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낮출까? 어째서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걸까? 여러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의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들은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걸 원치 않는다. 때문에 스스로 뒤로 물러남으로써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또한 늘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 한다. 상대에게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구구절절 얘기하거나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지 한탄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혹 당신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한번 떠올려 보라. 아마 그 사람은 대화 상대로 결코 편안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또한 자신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할 뿐 당신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을 게 분명하다. 두 번째로 알 사람은 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표현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를 낮춰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철학자 켄달 월트는 겸손은 우리를 착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다 라고 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모두가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겸손한 태도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과 그의 태도에서 겸손함을 읽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상대가 자신의 성과, 의미, 가치를 낮게 표현하고 있음을 당신이 알아차린다면 이는 상대뿐 아니라 당신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과, 의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즉,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겸손은 독립되어 있다는 표시라는 점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최고라는 평가를 수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장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그와 같은 연출이 없다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불안, 자신의 재능을 들이대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그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도 물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뻐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바꾸지는 못한다. 타인의 평가가 마음에 든다면 그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을 뿐,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겸손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인 동시에 자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